على المرابطين والمرابطات، وأيضا القتل اليومي في الضفة الغربية ومئات الشهداء الذين سقطوا هذا العام، وأيضا لتحرير الأسرى الذين يقبعون في سجون الاحتلال.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במלחמה.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צאו משם עכשיו. כי אנחנו נפעל בכל מקום ובכל העוצמה. 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망자만 양쪽에서 1,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4,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 연결해서요. 왜 이런 전쟁이 발생한 것인지, 현재 전황은 어떤지, 또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 피해는 없는 것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어제도 보도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이스라엘, 먼저 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하마스는 어떤 조직인지, 그리고 왜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마스는 어떤 조직입니까? 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이라는 아랍어에서 앞자만 따서 만든 말이고요. 예. 또 다른 뜻으로는 하마스가 아랍어 자체로서는 뭐 열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1987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그동안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피에로가 너무 연약하다. 우리는 좀 더 강하게 맞부딪히겠다 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슬람 저항 단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스라엘이 대해왔던 아라파트가 이끌었던 그 피에로에서 조금 색채가 달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파타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의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예. 이들은 이 가자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마스가 가자 지역을 장악하고 있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자 지역을 이끄니까 뭐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세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실적으로 가자 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모든 거를 통치하는 일종의 준정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뭐 그 합법적인 권한은 없는데 예. 워낙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그 수반이 있는 서안에서 전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조차 손댈 수 없는 무장단체, 그러나 실적으로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준정부, 이렇게 이제 네, 우리가 맞습니다. 하마스를 봐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가 계속해서 국지적인 교전을 벌였던 것은 저희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순식간에 그것도 안식일에 로켓 수천 발을 쏘면서 심지어 뭐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음악 축제를 즐기던 이스라엘 국민이나 군인을 왜 납치한 것인지, 왜 이 도발이 시작이 됐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공식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예.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당한 그 팔레스타인 지배, 그리고 정착종 확대, 그리고 알-아크사 모스크에 대한 공격,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의 자치권이라든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에 맞대서 싸우는 거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건 왜 하필이면 이때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 잡힌 그 하마스 대원의 말에 의하면 1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1년 전부터요? 네,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1973년의 제4차 중동 전쟁과 굉장히 비슷한 시기입니다. 지금 73년 전쟁이 10월 6일에 시작됐거든요. 예.
그때도 이스라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욤키푸르 축일이었고요. 그날 시작됐고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초막절인 금요일 날 끝나고 토요일 날 안식일에 시작됐습니다. 10월 7일 하루 차이고요. 50주년을 마치 그 기념이라도 하듯이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예. 4차 전쟁도 이집트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를 보면은 그동안 최근에 가장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 정상화를 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예.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었고 문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만 좀 더 유연하면은 거의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마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서한 지역에 있는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하마스는 아무래도 거기서 소외될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무력 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전면전을 선포해서 전면전 단계로 지금 들어간 것인지 이게 무력 시위치고는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사상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무력 시위라는 것은 그 무력을 보여줬다라는 얘기고요. 예, 예. 사실은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전쟁을 시작한 거다. 네, 근데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그 국가단체도 아니고요. 조직이 한 그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이 정규군을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예. 치고 빠진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나 그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준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번 전쟁이 굉장히 놀라운 거는 그동안에 하마스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항상 수세에 몰렸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번 전쟁이 분명히 뭐 이스라엘이 이긴 걸로 끝나겠지만 예. 이 전쟁 이전과 이후가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최강 군대라고 생각을 했고 예. 이스라엘을 감히 누가 건드리냐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신화가 깨져버린 거죠. 이스라엘도 이게 사실은 굉장한 이스라엘은 아플 겁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한 타격을 입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마스도 자신들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무력 시위, 전면전 공격, 로켓포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탓인지 음악 축제를 즐기던 민간인들 또 군인들 수십 명, 뭐 100여 명이 넘는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포로로 잡아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가자지구로 데리고 갔어요. 네네. 이거는 이스라엘 군들이 가자지구에 직접 지상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인질 작전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질 작전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더 심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패망을 친 거고요. 사람 방패를 세운 거군요. 인간 방패를. 그렇죠. 인간 방패를 세운 거죠. 또 다른 거는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저항 그 운동가들이요. 예. 한 5천 명 정도 된다는데 거기하고 맞바꾸자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가 그 음악 축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요. 예. 지금 제가 그 봤던 정보로는 300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음악 축제 그 현장에서만. 네, 현장에서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이스라엘 거죠.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100명 이상이 잡혀간 거고요. 미국인도 좀 있고 일부. 예.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인질까지 이 하마스가 인질까지 붙잡아둔 상태에서 저항한다면 이스라엘 군으로서도 무차별 폭격이라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지상군 탱크 진입을 통해서 이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인질 때문에. 인질 때문에도 그렇지만은요. 이게 들어가서 뿌리 뽑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나는 하마스다라고 몸에 옷에다가 무슨 그 하마스 표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민간인과 구별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격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민간인 손실이 날 텐데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을 텐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받을 비난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말은 뿌리를 뽑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상군 투입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쟁이 더 오래되고 시간이 질질 끌수록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당연히 전 세계적 관심이 먼저 선제 공격을 당했으니까 예. 저렇게 반격하는 것도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끌면 끌수록 민간인 피해가 나면 날수록 이스라엘은 곤혹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지만 예. 이게 시간이 끌어서 민간인이 많이 죽게 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네타냐후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더 압박했다라는 그런 안 그래도 그러한 감정이 굉장히 큰데 예.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버린다면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무슬림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돼버리거든요. 예.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최악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상군 투입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위에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냐면은요. 너무 어이없이 침략을 당하니까 예.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냥 일단은 봐주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하마스 쪽에서 잡힌 포로 얘기에 따르면 자기네들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너무 쉽게 진지를 데리고 2시간을 걸어서 다시 가자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군이 전혀 자기네들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놀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9.11 미국 이 테러 사태 때 미국이 그렇게 속수무책 테러에 당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번 네. 사태 역시 이스라엘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굉장히 좀 충격을 받는 일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네. 지금 이스라엘은 왜 1년 전부터 이 네. 공격을 준비했다라고 하마스 이 체포된 하마스 이 군인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또 이 모사드 뒤에서 전 세계를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의 CIA 왜 이런 동시다발적인 전면적인 로켓포 공격을 예상을 못했을까? 왜 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했을까? 이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는 완벽하게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아마도 너무 하마스 쪽을 얕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얕봤다. 예.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전통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게 네타냐후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스라엘이 그 사법 개혁 파동 때문에 국민들이 1년 동안 시위에 나서면서 국가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을 못했거든요. 예. 그 부분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심지어는 예비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에서 예비군들이 아랍과 전쟁 나도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나가지 않을 테니까 빨리 사법개혁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내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 하마스 쪽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차지한 거고요. 예.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타냐후 행정부, 즉 네타냐후 총리의 실책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들어서서 사법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극우파 세력들이 정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걸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연정에 참가하는 극우파들이 아랍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거를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를 제지를 하면은 연정이 깨질 것 같아서요. 예. 연정이 깨지면 본인이 사법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즉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걸 망쳐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네타냐후 행정부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은 내부 비판과 아마 자세한 조사가 나오면은 이스라엘이 예. 왜 그렇게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권의 무능이 아주 잘 드러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전에서 완벽하게 실패를 했고 또 이스라엘 내부의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 네타냐후 행정부가 제대로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하마스의 이 무차별적인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군요. 또 네네. 하나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최첨단 이 방공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날아오는 네네. 로켓포라든지 미사일을 거의 90% 격추시킨다라고 하는 이 아이언돔, 우리나라도 뭐 이거를 모방해서 킬체인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무력화된 건가요? 글쎄요, 저도 그게 참 궁금했는데 제가 지인을 통해서 받은 방금 정보를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아이언돔 자체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예. 사실은 쉽게 말하면 하마스가 얘기한 로켓 수는 부풀려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로켓에서 사망한 사람은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사살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교전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 예. 이 아이언돔이 작동하지 않아서 사상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로켓포 공격에 의해서 사상자가 많이 생긴 건 아니다. 네네,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아이언돔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좀 더 전쟁이 끝나봐야지 확실할 것 같은데요. 예. 현재로서는 저는 그러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것이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우디, 이스라엘 또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도 좀 있죠. 그리고 바레인이 또 있고 바레인 내에 또 무장 세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아랍의 중동 국가들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은 핵 항모를 이쪽으로 진주시켰다는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지금 들어올 수 있다면 바레인이 아니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일 텐데요. 예. 헤즈볼라는 아직까지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은 반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헤즈볼라가 참가하면은 좀 더 커지겠지만 지금 상황이 확전을 누구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란도. 왜냐면 하마스가 지금 자기의 일정의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사실 항상 무슨 분쟁이 날 때마다 팔레스타인 쪽의 희생자가 훨씬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들이 승리자처럼 얘기할 수 있는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예. 하나로 아마 선전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길 가능성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이 순간에 그걸 할 건가? 그리고 만약에 헤즈볼라가 들어온다면 헤즈볼라가 들어온 것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걸 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확전은 되긴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이것은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과한 해석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대리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란이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란은 오히려 만약에 이게 지금 대리전이 돼서 확전이 되면 이란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란이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최대한 이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이죠. 지금 예. 현재 이란이 여기에서 이러한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확전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일부 언론은 이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중동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세계 경찰 국가임을 자임하고 있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이 실패한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때부터 이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오바마 때부터 계속적으로 중동에서 발빼기 작전을 해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지금 미국으로서는 치명적인 거는 중국을 포위하면서 중동에서의 그 개입을 줄이고 중동 문제를 아랍과 이스라엘을 손을 잡아서 이란을 대치하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계획이 일단 지금 삐걱거리는 게 미국으로서는 좀 생각보다 차질이 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미국으로서는 실책이 큰다고 보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중동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FIFA처럼 FIFA가 직접 경기는 뛰지는 않잖아요. 예. FIFA가는 조율하고 모든 걸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FIFA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FIFA 역할을 하면서 룰을 만들고 그걸 하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선수로 뛰기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선수로 뛰지 않고 룰을 하면서 뒤에 잘 컨트롤하면서 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잃어버린 게 그러니까 좀 초조하다고 그럴까요? 중국이 부상하는 거에 의해서 미국이 초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동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에서는 미국이 좀 중동 정책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위주로 하지 말고 중동의 친미 아랍 국가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부분도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곤혹스럽겠죠. 예. 미국도 내부적으로 보면은 내년 재선거가 있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중동에 개입하기도 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지금 제가 여쭤봐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한인들 또 이스라엘에 진출했던 우리 국내 기업들 피해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 어제 저희가 뉴스 시간에 이스라엘 한인회장을 좀 연결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우리 한인 피해는 없다고 해서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지금 이게 장기화 될 경우에는 우리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한 57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한국으로 좀 이렇게 대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저도 좀 그거를 궁금해서 여러 군데서 수소문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로 뭐 텔아비브는 대도시 주변에 살기 때문에요. 대도시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예루살렘 이런데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비행기도 당일날만 잠깐 운항이 중지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면은 특별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만반의 준비는 정부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 중동이 이 전쟁이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원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어제 오늘은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 뭐 유가가 뛸 수는 있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중동 지역이 안정적이지 않게 되니까 미국과 아랍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인도에서 중동 그 아랍 지역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새로운 경제 회랑이 그 부분에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잇는 선에 조금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회랑을 얘기할 때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잇는 그 회랑이 안전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전쟁으로 더 부각이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지금 소위 말해서 ITU2, 이스라엘, 인도, 미국, UAE가 중심이 되는 그 다자연합체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자, 한반도도 화약고고 중동도 화약고인데 중동에서 그 화약고가 터졌다. 이제 오늘 아침 일부 조간신문들은 그렇게 이제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한테 왜 이 전쟁이 시작이 됐고 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까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였습니다.
자, 이 박현도 교수와 얘기 중에 뭐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사드도 있고요, 미국의 CIA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어도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모방하는 이 킬체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역시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뚫렸는지 먼저 기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미사일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고 한참을 날아가더니 적진에서 날아온 로켓을 명중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11년부터 실전 배치한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입니다. 아이언돔은 레이더와 첨단 추적 기술, 미사일 방어 포대를 사용해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로켓이나 박격포의 궤도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90% 이상에 달하는 요격률을 자랑합니다. The Iron Dome brings down this probability to a very small probability.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에 속수무책으로 뚫린 이유는 뭘까? 새벽에 7,000발의 로켓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온 탓에 레이더가 이를 감지하고 통제센터에서 대응 명령을 내리기에는 한계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을 비롯해 도로 등 도시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Now had a direct hit from a missile in the hospital. We are just now trying to evaluate the damages that are being caused to the hospital. 또 정보전에서 실패한 것도 이스라엘이 허를 찔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미 중앙정보부 CIA도 하마스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앞서 들으셨지만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기습적인 전면전 수준에 달하는 기습적인 공격을 가했는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화는 또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내부의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은 또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마스로 하여금 도발의 빌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신혜진 기자의 리포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충돌의 중심엔 아라크사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원은 이슬람교와 기독교, 유대교에서 모두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994년 평화협정을 통해 사원 내부에서 기도는 이슬람교도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도 이곳에서 기도나 예배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하마스와의 충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번 공격이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간 겪은 이스라엘의 모든 만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على المرابطين والمرابطات وأيضا القتل اليومي في الضفة الغربية ومئات الشهداء الذين سقطوا هذا العام وأيضا لتحرير الأسرى الذين يقبعون في سجون الاحتلال.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를 앞세운 극우 연정이 출범한 후 팔레스타인과의 대립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도 정통 유대교 교리에 중심을 둔 정책을 강행하려는 사법 개편 움직임과 동예루살렘 지배권을 키우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내부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 틈을 타 하마스가 전례 없는 대규모 무력 공격을 가한 모양새입니다. 극우 정당이 나옴으로써 팔레스타인 독립, 특히 가자 지금 멀어지잖아요. 점점 팔레스타인 정책이 적대 정책,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며 중동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마스가 이번 공격을 통해 중동 내 입지를 키우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예, 방금 보신 리포트에서 이 하마스 대변인 얘기가 나왔는데 밑에 자막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조금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격은 알-아크사 사원과 그곳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지키고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이 하마스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가 이 하마스가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민간인과 군인들 수십 명, 100여 명까지 달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질로 붙잡아서 데려간 곳이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하마스 대원들을 모두 축출하고 이 인질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마스는 이들을 인간 방패막이 삼아서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을 저지할 것인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얘기는 오지혜 기자의 리포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맞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격 선언 하루 만에 하마스 몰살, 폐허를 공언한 겁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במלחמה.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צאו משם עכשיו. כי אנחנו נפעל בכל מקום ובכל העוצמה. 이어 가자 지구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과 연료와 물품 전달 차단도 시사했습니다. 관심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입니다. 수백 명의 민간인 희생자나 가자 지구에 잡힌 것으로 알려진 인질 수를 고려할 때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한 85%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인질도 꽤 많이 잡혀 있다던데 속전속결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피해가 또 커질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 2009년 가자 지구에 군부대가 투입돼도 자치구역은 점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번만큼은 전면전 초읽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예, 미국의 9.11 테러가 있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민간인 군인들이 죽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이 사망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양측 모두. 그리고 민간인 부상자까지 합칠 경우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마 사상자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함께 긴 시간 이 전쟁의 내막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 9.11 테러를 당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 밖에서 벌어진 일이기만 합니다만은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늘 언제든 전쟁에 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내외적인 환경에 우리도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일 같이 안 느껴져서 그런지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창환 교수님은 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게 국지전이 아니에요. 이제 전면전이에요. 거의 사실상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세요? 모사드라든지 CIA 또 방공망이 뚫린 것도 그렇고 우리 박현도 교수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국경 넘어서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혀 대응조차도 못하고 자국민이 끌려가는 거를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신화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단결된 힘으로 그 주변의 그 중동 국가들로부터 독립을 유지해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예를 들어 중동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비난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내부 결속력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강건하게 유지해왔던 비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최근에 이스라엘은 사실상 거의 내전 상태에 가까운 내분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법부의 어떤 개입 이런 게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를 갖다가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거의 우리로 따지면은 탄핵 사태에 접어드는 그런 내분 사태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구구 강경파한테 그렇죠. 네타냐후는 쏠렸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아까도 보셨지만 이 정도의 그 소위 7,000발의 로켓이 날라오고 거의 전시 상태에 돌입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나 예비군이 총출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지금 내분이 심한 상태냐 하면 예비군들이 출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어떤 독선적인 그런 내치 정책이 결국은 안보의 위기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그 가자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도간에든 쥐라 그러지만 가자지구 그러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정말 작은 곳이에요. 길이가 40km에 달하지만 폭은 4km,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군이 전격적으로 거기 소탕 작전에 들어가면 도간에든 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취약점, 그다음에 미국의 취약점, 그다음에 중동의 지금 평화협정의 취약점 이게 하마스의 단독 작전이었는데
아무도 중동을 컨트롤할 수 없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 버렸어요. 예. 아이언돔도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마스는 이번에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의해서 뭐 인질들이 구출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지 다른 근본주의 단체들이 언제든지 또 비슷한 사건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열렸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내부가 혼란과 분열이 되면 그것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함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하마스가 120%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은 성문 헌법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처럼 위헌도 판단하고 법률 폐기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원 자체가 진보 진영 위주로 구성되면서 네타냐후 행정부 하는 일마다 다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게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이에요. 사법개혁 요체는 뭐냐.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행정부만이 아니에요. 예. 행정부와 입법부가 둘 다 동시에 사법권을 좀 제한하자는 취지예요. 어떻게 예. 되냐. 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의회에서 과반이면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보 위주의 대법원을 좀 제어하자는 게 취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는 모사드의 내부에서도 모사드의 지휘관들도 뭐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얼마나 국정원 간부들이 대통령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죠. 또 예비군들도 시위에 동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랑하는 모사드 자체도 기능이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무리 뭐 사전 경보 기능, 전 세계에 자랑하는 정보기관도 정치적 바람에 휘몰리면서 수도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 디지털이나 AI는 뭐니 해도 결국은 정치, 정보나 이런 거는 전쟁은 사람이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적은 어떻게 보면 내부에 있다는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예. 정익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우리처럼 또 이렇게 물론 미국도 좀 뭐 매번 치고받고 싸우고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맨날 서로 으렁거리고 싸우고 있어서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한 정치적 갈등과 정치적인 뭐랄까 이게 적대화다라고 할까요? 분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교훈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은 북한이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만약에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도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마스. 그 로켓포 영상 같은 게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전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보냐면은 특수부대가 침투를 했어요. 온갖 방법으로 뭐 오토바이도 타고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그래서 사람들을 납치해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력 차이가 나도 이스라엘보다 더 전력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습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광화문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광화문에서 개성까지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렇게 수도 서울이 그 휴전선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리적 위치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북한에 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이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북한이 이렇게 그 오판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에 이루어놨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전쟁을 북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흉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과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거는 정말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야 우리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 이렇게 또 안이하게 생각할 일도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아직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대도시 주변에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라든지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지 않고 큰 도시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뉴스 7 시간에 연결했던 한인 회장 얘기 잠깐 좀 듣고 가겠습니다.
한인 교민이 현재로서는 한 가정 살고 계시는데요. 예. 어제 긴급히 예루살렘 지역으로 대피해서 지내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모임을 자제하고 각자 예. 집에서 조용히 안전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네, 아침 한 8시쯤 해서 첫 번째 로켓 공격이 있으면서 사이렌이 예루살렘 전체에 울렸었고요. 예. 그 후로 한 10번 정도의 사이렌이 이제 울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이 임시 학교를 휴교를 하고 또 개인 자영업자들은 휴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교민들은 조용한 상황에서 안전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트나 약국이나 병원들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서 특별히 어떤 식량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데이트되는 현지 소식들, 또 위험한 지역들, 또 가지 말아야 되는 지역들을 좀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조속히 재상과 연락을 취하도록 연락망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인들 피해는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또 이스라엘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지금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면서 또 직원들의 안전 문제까지 좀 챙겨야 되라서 굉장히 좀 힘듭니다. 또 이란이 사실은 이제 한류가 중동에서 시작된 발원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에는 또 우리 현대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삼성이라든지 LG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좀 우려되고 앞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긴급히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언급도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사례가 있었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러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 산업, 우리 경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일정하게 피해를 본 측면들이 분명히 현대차 있었고, 공장 스톱됐어요. 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계속 중동 지역에서 확전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기업 또는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소위 연료와 식량 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됐고 전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는 달리 어떤 확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는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체제가 균열되면서 다중동맹 체제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이제 예를 들면 지정학적인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대탕트를 만들어낸 구조들의 중심이 사우디아라비아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탕트라고 하는 구조들을 소위 하마스의 공격을 통해서 깨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세력전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 기업들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계획을 통해서 플랜 A든 플랜 B든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우리의 공급망들과 관련해서 다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세계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외교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저는 예를 들면 국제 질서의 변화 때문에 우리 경제에 아주 중대한 타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민들이 플랜 B가 없어서 이 피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경제적 피해가 아닌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하게는 이 문제가 확전이 되지 않아서 이 정도 상황에서 일정하게 마무리가 돼서 저희 중동 지역의 대탕트라는 구조가 더 진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투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고물가, 고유가 속에서 고금리 상황 속에서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얘기는 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관련된 얘기들은 오늘 저녁 7시 30분 뉴스센터에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